제가 단언컨대 새 시대를 이끌어갈 왕이 아니세요. 이분은 내려오시고 결국 이분은 인간의 탐욕과 네. 작은 아버지가 깡패예요? 아니요. 그 깡패구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겨우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재명 사주 분석, 무속인 예언 영상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5년 임기 못 채운다. 나라가 망한다. 경제 폭망. 하지만 CNN 베테랑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그 모든 예언들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예언보다 점술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믿으실지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CNN에서 12년간 일한 베테랑 특파원입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사태, 유럽 난민 위기. 세계 곳곳의 최전선에서 생생한 현장을 전해왔어요. 2019년에는 시리아 내전 취재로 피바디 상도 받았죠. 그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솔직히 좌천이었어요. 2017년 러시아 관련 보도에서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정보원을 잘못 검증해서 오보를 낸 거죠. CNN 본부에서는 쉬어가라는 의미로 저를 아시아로 보냈습니다. 한국, 거기서 뭘 취재하라고. 동료들은 위로한답시고 K-팝이나 취재해봐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정은 최악이었어요. 내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한국에서의 첫 주가 재개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한국 동료와의 대화였어요. 마이클 씨, 한국 정치 취재하려면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선 정치인 사주가 진짜 뉴스예요. 뭐라고요? 사주? 21세기에? 네, 진짜로요. 대통령 후보 나오면 사주부터 분석해요. 무속인들 예언도 정치 뉴스만큼 주목받고요. 저는 웃었어요. 농담이죠? 가보세요. 유튜브에 대통령 사주 치면 몇십만 조회수 나와요. 실제로 검색해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즐비했거든요. 두 번째 충격은 더 강렬했습니다. 그 주말 인사동 찻집에서 사장님과 나눈 대화였어요. 마이클 씨는 어느 나라 분이세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신기할지 아시겠네요. 외국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거거든요. 뭘요? 우리는 대통령 뽑을 때 정책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운명, 나라와 잘 맞는지도 봐요. 5천년간 그래왔거든요. 그게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이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엄청나죠. 때로는 정책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거구나. 세 번째 충격은 2019년부터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를 취재하면서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을 목격했거든요. 뉴스 댓글에는 정책 분석보다 이 사람 사주 어떨까? 라는 댓글이 더 많았어요. 정치인들 사주 풀이하는 유튜브 채널이 주류 언론사보다 구독자가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CNN 본부에 이런 리포트를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21세기 정치와 5천년 신비주의가 공존한다. 이는 서구 정치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2025년 6월부터 시작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한국 인터넷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재명 사주 분석, 무당이 본 국운, 예언으로 보는 대한민국 같은 영상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왔어요. 조회수도 엄청났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99%가 부정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2년도 못 채운다, 나라가 망한다. 경제 대폭락, 국제적 고립. 마치 한국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과장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6월, 7월을 거치면서 이런 콘텐츠들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광복 80주년을 앞둔 8월에는 아예 망국론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저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잠깐. 내가 실제로 취재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다른데, 제가 데이터로 확인한 한국의 실상은 그 예언들과 정반대였거든요. 경제 지표는 안정적이었고 국제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민 참여는 더 활발해지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예언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나? 베테랑 기자의 직감이 말했어요.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제대로 파헤쳐보자. CNN 특파원으로서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밝혀내겠어. 러시아 오보 사건으로 실추된 제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광복 80주년을 맞은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진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무속인들의 예언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본 현실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취임 2개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지켜봤습니다. 7월 어느 날, 저는 판교 스타트업 단지에서 이준혁이라는 28세 청년을 인터뷰했어요. 그는 AI 기술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창업가였습니다. 준혁 씨, 요즘 무속인들이 한국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클 형, 솔직히 저는 점 같은 거 안 믿어요. 제가 믿는 건 데이터와 시장 반응이에요. 새 정부 들어서 오히려 스타트업 지원 예산이 30% 늘었거든요. 규제 샌드박스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젊은 창업가들 만나주려고 노력하는 건 보여요. 지난주에도 청와대에서 청년 기업인들과 간담회 했더라고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이다. 7월 말에는 부산에서 박순옥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78세이신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광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할머니, 새 대통령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속인 얘기 듣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아이고, 그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6.25 전쟁, IMF, 코로나. 그때마다 나라 망한다 소리 안 들었나? 그런데 우리 이만큼 왔잖아.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누구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재명 대통령도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판단하는 거 아니야? 점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라에 더 도움된다고 봐.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때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이클 씨, 외국분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걱정해주니까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늘 그랬어. 위기 올 때마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냈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8월 초에는 서울대 정현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치학 전공이신 교수님께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외국 기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2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속 예언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먼저 무속 예언 관심부터 설명드리면 한국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나라예요. 불과 한 세기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 넘어왔거든요. 변화가 너무 빨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예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언은 예언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아직 취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죠. 하지만 초기 정책 방향을 보면 나름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경제 정책에서 기존의 이념적 접근보다는 실용주의적 색채가 강해요. 기업들과의 소통도 늘리고 있고 국제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른 관점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언이나 점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현실을 중심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CNN 본부에 보낼 리포트를 위해 한국의 각종 지표들을 분석해봤는데 온갖 부정적 예언들과는 정반대로 여러 지표들이 실제로는 안정적이거나 개선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3% 상승했어요. 외국인 투자도 예상보다 큰 변화가 없었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폭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7월 중순, 저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EU 측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기대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 일본 언론들도 생각보다 우호적이었어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새 정부, 현실주의적 경제 정책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예언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8월 10일 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저는 다시 인사동 찻집을 찾았어요. 김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인터넷에 새 대통령 사주 관련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사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씨, 점이나 사주라는 게 참고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특히 대통령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섣불리 판단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언이나 점보다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복절이 곧 다가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광복 80주년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작은 문제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7년간 한국에 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무속인의 예언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적인 노력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요. 특히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건 한국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조건적인 지지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비판도 아닌 지켜보자는 성숙한 자세 말이에요. 광복 80주년을 닷새 앞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언보다 강한 현실의 힘, 점술보다 확실한 국민의 의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겨우 2개월 만에 한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일인지에 대해서요.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8월 15일,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광화문광장에 나가봤어요.
광복절 기념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한 20대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광복절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인터넷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답답했어요. 무속인들이 나라 망한다고 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룬 걸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떤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80년 전에는 일제강점기였는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K-팝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점쟁이 말보다는 우리가 해온 일들이 더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젊은 세대가 이렇게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니.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8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꾼 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주독립,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무속 예언이나 정치적 공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였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큰 그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언들이 맞는지, 현실은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경제 지표부터 봤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개월간의 주요 경제 지표는 다음과 같았어요. 코스피 2650에서 2731 3.1% 상승, 원달러 환율 1320원에서 1305원, 안정화. 제조업, PMI 49.2에서 50.8 확장 전환, 고용률 62.3%에서 62.7%, 0.4% 개선. 무속인들이 예언한 경제 폭망과는 정반대였어요. 더 놀라운 건 국제관계였습니다. 8월 16일, 저는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열린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독일 대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의 새 정부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독일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일주일 후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있었어요. 프랑스 경제참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기 정책들을 보면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 기업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8월 20일에는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제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입수했거든요. 제목이 새 정부 초기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었어요. 보고서 핵심 내용, 스타트업 지원 정책으로 창업 투자 15% 증가,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로 대출 연체율 0.2%피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청년 고용률 0.5%피 상승,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IT 관련 투자 20% 증가. 이 모든 게 겨우 2개월 만의 성과였어요. 8월 25일에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 전망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한은 총재가 발표한 내용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그날 저녁, 저는 CNN 본부에 이런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취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년보다는 실용을 앞세운 정책 기조다. 이는 국내외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으며 각종 지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8월 30일, 저는 다시 인사동 찻집을 찾았어요. 김 사장님께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 2주 동안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무속인들 예언과 현실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마이클 씨, 예언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 뭘 평가해?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나름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찻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만 보고 나라 걱정한다는데 정작 밖에 나와보면 별로 나쁘지 않아. 오히려 예전보다 좋아진 것도 많고 50대 여성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딸이 취업 준비하는데 새 정부 들어서 청년 지원 정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실제로 도움되는 정책이 나오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한국 국민들은 예언이나 점술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요. 단지 인터넷의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그런 목소리를 가린 것 뿐이었어요. 9월 1일, 저는 마지막으로 정현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달 동안 조사해 본 결과 무속 예언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훌륭한 분석이네요, 마이클 씨.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거든요. 그럼 무속 예언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불안 마케팅이죠.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국민들의 삶은 그런 예언과는 별개로 흘러가죠. 정말 그랬어요. 예언은 예언일 뿐, 현실은 데이터와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무속인들의 예언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들로 만들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9월이 되면서 저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을 맞으면서 보여준 리더십 스타일이 기존 대통령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특히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서 말이에요. 9월 5일, 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이전 정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일반 국민 10명을 초청해서 직접 대화하는 자리였는데 대본도 없고 사전 질문 검토도 없었어요. 완전히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소통이었죠. 한 40대 자영업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 솔직히 인터넷에서는 대통령님 사주가 안 좋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다들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주나 점이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점보다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무엇을 하느냐, 내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20대 대학생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님은 무속이나 점수를 전혀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일부로서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죠. 국민의 삶은 점괘가 아니라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날 저녁 CNN 본부에 보낸 리포트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새 대통령은 전통과 현실, 신비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 정치를 추구하는 성숙한 리더십으로 평가된다. 9월 10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정부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매주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논의하는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저도 취재차 따라갔죠.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만난 박순옥. 할머니, 제가 이전에 인터뷰했던 그 할머니예요.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님, 제가 78년을 살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마을까지 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건 처음 봐요. 점쟁이들이 뭐라고 하든 이런 마음가짐이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청와대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민 곁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의 지혜가 바로 나라의 힘이에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9월 15일에는 대전에서 과학기술인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AI와 과학기술 발전이 빠른데 무속이나 점술 같은 전근대적 사고가 여전히 많은 걸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과학과 전통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도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거든요. 중요한 건 맹신하지 않는 거죠. 과학적 사고와 전통적 지혜, 둘 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진짜 지혜라고 봅니다. 9월 20일에는 광주에서 청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한 창업가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정치인들 말 믿기 어려워요. 특히 무속인들이 대통령님 사주가 안 좋다고 하니까 더 불안하고요. 어떻게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나요? 대통령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말로 안심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결과로 보여드려야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점괘보다는 제 행동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 참가자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는 스타트업 하는데 실제로 정부 지원이 늘었어요. 규제도 많이 완화됐고요. 무속인 말보다는 이런 현실적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참가자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청년 일자리 정책도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에요. 대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9월 25일,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무속 예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시하지도 않고 맹신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자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인사동 찻집에서 김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제가 이번 달 동안 대통령 현장 방문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신선했어요. 특히 무속 예언에 대한 반응이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작정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존하지도 않더라고요. 전통은 존중하되 현실을 중시한다는 자세랄까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맞는 자세죠. 우리 전통 문화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죠.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긍정적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SNS를 보면 무속 예언보다는 실제 정책과 현장 방문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우리 동네까지 와서 얘기 들어줘서 감동이었다. 점쟁이 말보다 실제로 바뀌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균형 잡힌 리더십이 마음에 든다. 이런 댓글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9월 30일 취임 4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발표됐어요. 58.3%였습니다. 취임 초기보다 5% 상승한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상승 이유였어요.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소통하는 리더십이 34%, 현실적인 정책이 28%, 균형 잡힌 자세가 21%.
무속 예언과는 정반대로 국민들은 현실적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CNN 본부에 이런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에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구축했다. 전통과 현실, 신비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는 무속 예언들이 예측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정말 신기한 3개월이었어요. 예언은 부정적이었지만 현실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점괘가 아니라 이런 현실적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말이에요. 10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됐어요.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10월 3일 개천절, 저는 서울 종로구의 한 동네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소외계층 돕기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동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민준 씨와 인터뷰했습니다. 민준 씨,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사실 새 정부가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정말 좋은 정책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부터 시작해보자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온라인 쇼핑이나 병원 예약 같은 걸 도와드려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손자 또래 청년에게 배우면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10월 8일,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청년 마이너스 어르신 상생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박순옥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 요새 마을이 많이 활기차 보이던데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랑 같이 뭔가 하자고 하더라고. 처음엔 뭔 소린가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아. 어떤 일들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옛날 이야기 들으러 와. 그러면 우리는 부산 역사나 6.25 때 이야기를 해주지. 그 대신 젊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르쳐줘. 정부에서 시키는 건가요?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새 대통령이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우리도 뭔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위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거였거든요. 10월 12일에는 대구에서 더욱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어요. 지역상권 살리기 청년연합이라는 단체였는데 전국 7개 도시 청년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였어요. 연합 대표인 이수진 29세 씨와 만났습니다. 수진 씨, 이 연합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서울만 좋아질 게 아니라 지방도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각 지역의 숨은 맛집이나 명소를 소셜미디어로 알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어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요. 무엇보다 지역끼리 연대해서 서로 관광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나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대구 청년들이 부산 가고 광주 청년들이 대전 오고 이런 식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무엇보다 지역 상인분들이 좋아하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정부 정책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실제 실행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10월 18일에는 서울로 돌아와서 시민정책 제안 플랫폼을 취재했어요. 이것도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었어요. 플랫폼 운영자인 32세.
박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지훈 씨, 이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새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시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올리면 다른 시민들이 투표하고 토론해요. 좋은 아이디어는 정리해서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 보내죠. 실제로 반영되는 사례가 있나요? 네, 벌써 5개 정도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어요. 특히 청년 주거 정책이나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우리 제안이 채택됐죠. 정말 신기했어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이렇게 활발해진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10월 25일, 저는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봤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정부 정책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실행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청년들이 주도하지만 전 세대가 참여하는 구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 가장 놀라운 건 이런 움직임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월 28일, 전국 시민연대 네트워크 출범식이 있었어요. 제가 취재한 여러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거든요. 출범식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우리 동네 일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국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중년 주부도 말했어요. 새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럼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인사동 찻집에서 김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요새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책에 참여하고. 그럼 그렇지. 위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아래에서도 호응이 있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좋은 현상이에요.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예전에는 정부가 하는 걸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무속 예언들과는 정반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점쟁이들은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라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항목에서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였어요. 특히 20에서 30대에서는 정치 관심도가 80%를 넘었어요. 과거 최고 수준이었죠. 그날 밤 CNN 본부에 보낸 리포트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새 정부에 소통하는 리더십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무속 예언들이 예측한 분열과 혼란과는 정반대로 국민 통합과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기적 같은 한 달이었어요. 예언은 부정적이었지만 현실은 국민들 스스로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변화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말이에요. 11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11월 5일, 저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미래 포럼을 취재했어요. 20개국에서 온 정치인, 학자, 기업인들이 모인 국제회의였죠. 기조연설자로 나온 싱가포르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다. 독일 외무부 차관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의 새 정부가 보여주는 소통 중심의 리더십과 시민 참여 문화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진화된 모습이다. 회의 휴식 시간에 프랑스 기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클, 솔직히 유럽에서 보기에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야. 급성장한 것도 놀랍지만 최근 보여주는 정치 문화의 성숙도는 더 인상적이요.
11월 12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유엔 본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렸는데 한국의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모델이 전 세계 모범 사례로 선정된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참여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정부 시민 협력 모델은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혁신이다. 11월 15일,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컬처 페스티벌에서였어요. 50개국에서 온 문화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만 다룬 게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건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시민 문화, 참여 문화, 소통 문화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다. 태국 대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인기인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공동체 정신, 상호 존중, 세대 간 소통 같은 가치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11월 20일에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봤어요. BBC, CNN, NHK 등 주요 외신들이 동시에 한국 특집을 방송한 거예요. 제목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BBC 한국의 민주주의 혁신, 세계의 모델. CNN 한국이 보여주는 정부와 시민의 협력 방식. NHK 한국의 새로운 정치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BBC 다큐멘터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취재했던 시민 참여 사례들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서 영국 정치학자가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한국은 21세기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선거로 뽑는 것을 넘어서 일상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11월 25일, 저는 주한 외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어요. 독일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이클, 당신은 한국에 7년간 있으면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나?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의 변화는 역동적이에요. 무속 예언들이 분열과 혼란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통합과 협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프랑스 기자도 거들었어요. 한국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 원리는 분명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소통하는 리더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디지털을 활용한 참여 플랫폼.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든 참고할 수 있죠. 일본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나? 바로 그게 한국 모델의 독특함이에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는 균형감이 뛰어나요. 무속 문화도 맹신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자세 같은 건 말이에요. 11월 28일에는 정말 감동적인 뉴스를 봤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 강좌가 개설된다는 소식이었어요. 내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좌를 개설하는 교수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21세기형 민주주의는 전 세계 정치학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사례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혁신적이다. 같은 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비슷한 강좌 개설을 발표했어요. 12월 1일, 저는 정말 놀라운 통계를 봤어요.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정치 문화, 견학 목적이 30%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20에서 30대 외국인들이 한국의 시민 참여 현장을 직접 보러 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어요. 캐나다에서 온 대학생 그룹을 인터뷰했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정치 문화가 궁금해서 왔어요. SNS로 본 시민 참여 방식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독일에서 온 공무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벤치마킹하라고 해서 왔어요. 실제로 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정말 잘 연결되어 있네요. 12월 5일, 저는 인사동 찻집에서 김 사장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요즘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손님들이에요.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특히 정치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 무속 문화와 현대 정치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이런 걸 궁금해해요.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키는데 능하다고 해요. 무속도 존중하지만 맹신하지 않고 전통도 지키면서 변화도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라고요. 12월 10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타임지에서 2025년 올해의 인물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유가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리더십을 통해 정부와 시민 간의 혁신적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비록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의미였어요. 12월 15일 CNN 본부에서 저에게 특별 리포트를 요청했어요. 한국 모델의 세계적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세계의 새로운 정치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속 예언들이 예측한 혼란과 분열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21세기형 민주주의의 모범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는 균형감을 보여주었다. 이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지혜다. 한국의 경험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서구적 가치의 이식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라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진정한 선물이다. 정말 놀라운 한 해였어요. 연초에 무속인들이 예언한 국제적 고립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야말로 한국의 진짜 미래 자산이라고 말이에요. 12월 말부터 새해 1월까지 저는 정말 감동적인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2026년 1월 5일, 저는 서울의 한 혁신학교를 취재했어요. 미래교육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었어요.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적인 변화였거든요. 프로그램을 이끄는 김선영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기존 교육과 가장 다른 점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고령화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안해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교육이 이뤄지죠.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무속 문화에 대해 프로젝트를 했어요. 처음엔 미신하냐? 생각했는데 할머니들 인터뷰하고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비판적으로 보되 존중하는 자세를 배웠어요. 1월 12일에는 청년 미래 설계 프로그램을 취재했어요. 이것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취업 지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준혁 씨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그 창업가예요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혁 씨,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I 기술로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업도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구체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실 때 AI 스피커로 안부 확인하고 응급 상황 때는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벌써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효과가 좋아서 확대할 예정이에요. 전망은 어때요? 정말 희망적이에요. 돈도 벌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해요. 1월 20일에는 실버 마이너스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것도 감동적이었어요. 박순옥 할머니를 부산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멘토가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인생 경험 들려주는 일이야. 나도 도움되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해. 어떤 얘기들을 해주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해줘. 우리는 6.25도 겪고 IMF도 겪었는데 다 이겨냈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쟁이 말 듣고 미래 걱정한다는데 그럴 시간에 열심히 준비하라고 해. 할머니와 멘토링을 받는 20대 청년의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할머니,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미래가 불안해요. 얘야, 우리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 그래도 꿈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 이만큼 살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 1월 28일에는 정말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2030 미래 교육 로드맵을 발표한 거예요. 핵심은 협력과 창의였어요. 기존의 경쟁 중심 교육에서 협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했다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사회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월 5일에는 청년 정책 참여 플랫폼이 대폭 확대됐어요. 기존에 시민들이 만든 플랫폼을 정부가 공식 채택한 거였어요. 이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경로가 생긴 거죠. 플랫폼을 운영하던 박지훈 씨를 다시 만났어요. 지훈 씨, 정부가 공식 채택했다니 기분이 어때요? 정말 꿈만 같아요. 처음엔 그냥 시민들끼리 의견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실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매달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중에서 좋은 것들을 검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 결정하는 거죠. 효과가 있나요? 벌써 10개 넘는 정책이 반영됐어요. 특히 청년 주거, 창업 지원, 문화 정책 분야에서 많이 채택됐죠. 2월 12일에는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됐어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였어요. AI, 바이오,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모두 10-20년 후를 내다본 투자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투자들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된 투자였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설명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 선진국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2월 20일, 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미래 한국 비전 발표회를 연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정책 제안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한 대학생이 발표한 세대 통합형 도시 설계 아이디어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청년들이 함께 사는 도시를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청년들의 에너지가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은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무속 문화도 우리 전통의 일부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심리치료나 공동체 문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맹신이 아니라 지혜를 활용하는 거죠. 2월 28일,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서 CNN 본부에 특별 리포트를 보냈어요. 한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미래를 위한 토대를 착실히 다져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정책이 세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무속 예언들이 예측한 분열과 갈등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전 세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서 사회 문화의 진화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전통과 현대, 안정과 혁신.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 조화와 통합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날 저녁 인사동 찻집에서 김 사장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럼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불만만 많았는데 이제는 직접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해. 무속 예언들과는 정반대였어요. 점쟁이들은 겉만 봤어. 우리 민족의 진짜 저력을 몰랐던 거지.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우면서 이겨내는 게 우리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거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안 좋아질 리가 있나? 정말 희망찬 한 해였어요. 예언은 어두웠지만 현실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투자와 세대 간 협력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이에요. 2026년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맞은 한국을 보며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2개월, 그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광화문광장에 나가봤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작년에는 무속 예언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한 대학생 그룹을 인터뷰했습니다. 광복절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작년 이맘때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1년 전에는 인터넷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희망적이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치가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 일이 된 것 같아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소통도 늘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게 진짜 통합 아닌가요?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였어요. 지난해 이맘때 일부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지혜와 참여는 그 모든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광복 8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괘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혁신과 안정. 우리는 이런 가치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만의 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난 1년간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먼저 부산의 박순옥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기분이세요? 아이고, 정말 많이 좋아졌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우리도 젊은 사람들 도와줄 일이 많아졌어. 작년에 무속인들이 나라 망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런데 봐, 망하기는커녕 더 좋아졌잖아. 전보다는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거야. 이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안 좋아질 리가 있나? 다음은 이준혁 씨를 만났어요. 준혁 씨, 1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AI 농촌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이제 전국 신계 지역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동남아 진출도 준비 중이에요. 1년 전 무속 예언들 생각해보면 어때요? 웃기죠? 그때 점쟁이들은 경제 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특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에는 정부 지원도 많이 늘어났고요. 서울에서는 정현숙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 학자 입장에서 이 1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됐어요. 예언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특히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해외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엄청난 관심이에요. 벌써 20개국에서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요. 인사동 찻집에서는 김 사장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1년을 돌아보니 어떠세요? 정말 많이 변했어. 특히 젊은 사람들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미래 걱정하느라 우울해했는데 이제는 희망차게 계획 세우고 있어. 외국 손님들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맞아. 그런데 질문하는 것도 달라졌어. 예전에는 한국 문화가 뭐예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어요? 이런 걸 물어봐. 뭐라고 답해주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었다고 해. 어려울 때마다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게 우리 DNA라고.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8월 20일에는 정말 감동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광복 81주년 국민화합대축제였는데 전국에서 100만 명이 참여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통합 퍼포먼스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었거든요. 한 80대 할아버지가 20대 손자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을 받고 6.25를 겪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자 세대가 만들어가는 이 변화가 가장 희망적입니다. 손자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꿈이 만나는 거죠. 8월 25일, 저는 마지막 CNN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2025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대한민국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무속 예언들이 예측한 분열과 혼란과는 정반대로 국민 통합과 희망의 정치가 실현되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소통하는 리더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방적인 통치가 아닌 국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갔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다.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 셋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는 균형감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아래로부터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였다. 한국의 경험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언이나 점술에 의존하지 않고 현실적 노력과 협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8월 30일, 저는 7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광화문광장을 걸어봤어요. 2018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모르는 게 많았어요. 무속 문화도 이상했고 정치 참여 방식도 신기했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무속인의 예언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적인 노력과 의지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가치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언보다 강한 것은 현실이고 점술보다 확실한 것은 국민의 의지라는 거예요. 광복 8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톰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무속인들의 부정적인 예언과는 정반대로 국민 통합과 희망의 정치가 실현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변화가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일어난 자발적인 변화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불안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던 일들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